박수 쳐주시려면 크게 쳐주시는 게 더 좋은데. 네. 어, 우리 이번 방학 우리 아이들 어떻게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먼저 조금 말씀드릴 건데요. 자, 일단 방학이 되면 기본적으로 수능과 내신 이 두 가지 중에 어디에 어떻게 비중을 두어야 할지를 먼저 조금 잘 결정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우리 수능을 위해서 시간을 쓰는 게 맞을까요? 내신을 위해 시간을 쓰는 게 맞을까요? 다시요? 수능이요, 내신이요? 지금 절반 정도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저는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뭐냐면 수능과 내신 둘 다 물론 조금 신경을 써야 한다. 그런데 수능과 내신 중에서 수능에 훨씬 더 포커스를 조금 더 무겁게 두는 것이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우리 아이가 지금 내신이 어느 정도 나오고 있는지 조금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 내신의 의미가 2학년 때까지도 계속 유지되어서 우리 아이가 수능으로 갈 수 있는 대학과 내신으로 갈 수 있는 대학을 가만 생각해 보신다면 2학년 초반에 만약에 우리 아이가 내가 원하는 대학의 내신에 다다르지 못했어요. 그런 아이들은 사실은 많지 않거든요. 현실적으로 말씀드리면 제가요 학교에 있을 때 2학년 담임을 할 때는요 첫 상담에서요 너 수능할래 내신할래를 아예 정하게 시켰어요. 그게 맞아요. 그러니까 내가 가고자 하는 학교에 내신으로 어느 정도 위치에 있지 못하다면 사실은 이제 2학년에서 드라마틱하게 내신 등급이 바뀐다라고 사실 생각하기 힘들거든요. 그죠? 죄송합니다. 그런데요, 이번 방학 때 우리 아이들이 수능과 내신에서 무엇을 조금 더 힘을 줄 것인가라고 봤을 때, 이번에도 수능 공부를 하지 않는다면 사실은 1학년 때는요, 내신 공부만 하다가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2학년 딱 올라갔는데 우리 아이가 수능 준비를 하나도 안 하고 내신도 내가 원하는 만큼 나오지 않았다면 결국은 처음부터 수능 공부를 해야 하는, 다시 얘기하면 마치 고1처럼 수능 공부를 해야 하는 그런 어려움에 당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내신 기간이 아닌 때는 무조건 수능에 조금은 포커스를 두어서 학습을 하는 것이 우리 아이가 나중에 조금 더 안정적으로 우리 대입을 위해서 국어를 준비하는 방향이거든요. 그래서 제가요 이번 방학 때 수능에서는 무엇을 준비해야 되고 어느 비중으로, 내신에서는 어느 비중으로 무엇을 준비해야 될지를 조금 말씀드려 볼게요. 자, 먼저 정답을 말씀드리면 수능에 80% 정도의 힘을 주는 것이 맞고요. 내신에 20% 정도의 힘을 주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자,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말씀드려 볼게요. 자, 일단 저는 이렇고요. 마이맥에서 인간 강사로 수업 진행하고 있고요. 대치동에서 이렇게 현장 강의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국어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수능과 내신 중에서 둘 모두 챙겨야죠. 그런데 수능에 조금 더 방점을 두는 것이 맞다라는 거고요. 자, 그다음에 수능 준비에서는 무엇을 할지, 그리고 내신 준비에서는 무엇을 할지를 한 가지씩 이제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수능에서는요. 기본적으로 문학하고 독서를 챙기면서 가는 것이 맞겠습니다. 그죠? 자, 그때 일단 문학에서는 이제 무엇을 해야 하냐면 지난 겨울까지는 아마도 문학에서 우리 아이들 뭐에 중점을 두어서 학습했습니까? 부모님들? 지난 방학 때 우리 아이들 국어 했잖아요. 국어로 뭐 했나요? 국어 했나요? 국어로 아마 대부분 문학에서는 문학 개념을 잡았을 거예요. 그러면서 작품을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를 학습했을 거예요. 맞나요? 대부분의 커리가 그러니까요. 저도 지난 겨울에 아이들하고 시, 소설, 수필, 극의 문학 개념을 잡았고 시면 시를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가, 소설이면 소설을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가를 학습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아이들이 무엇을 해야 하냐면요. 우리 문학에서 시 세트가 있다? 그러면 시에서 전개 방식을 묻는 문제, 내용 이해를 묻는 문제, 보기상자의 외적 증거를 통해서 작품의 내용을 이해하고 적용하는 문제 이렇게가 있거든요. 이 세트를 온전하게 우리 아이가 문제를 풀 수 있도록 행동 패턴을 이제 익혀줘야 돼요. 다시 얘기하면 수능식으로 작품을 읽고 또 수능에 맞춰서 내가 어떠한 행동을 할지 패턴까지 명확하게 정할 수 있어야 된다고요. 그래야 온전하게 수능 세트에서 모의고사의 결과를 낼 수 있다고요. 그래서 문학에서 이번 여름방학 때는 이렇게 준비를 해볼 겁니다. 고2 학평 기출을 통한 즉각적인 작품 분석력을 키울 거예요. 우리 갈래별로요. 기본적으로 평가원에서 우리한테 요구하는 능력치가 있어요. 이게 쉽게 얘기하면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 내신에는 아이들 자습서 있잖아요. 자습서의 밑에 설명이 다 달려져 있다고요. 그것을 우리 아이들은 그냥 받아먹기만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것과 연계된 외적인 작품들을 몇 개 조금 더 보고 이걸로 이제 시험을 치르러 갔다고요. 그런데요, 수능장에서는요, 우리 아이들이 본 작품이 시험에 나올 확률이 거의 희박합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데요, 우리 문학이 시험 범위가요, 우리 교과서에 있는 작품만 1047작품이에요. 그리고 수능 특강, 수능 완성에 있는 작품들이 시험 범위고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자, 우리 고 문학 작품을 쓴 작가의 또 다른 작품이 시험 범위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내신 공부하듯이 다시요. 우리 아이들이 내신 공부하듯이 이 작품을 하나하나 공부하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요. 그럼 다시 얘기하면 우리 아이들은요, 작품을 딱 대했을 때 내가 이 작품을 스스로 읽을 수 있는 능력치가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잡서에 써 있는 모든 내용을 분석하라고 우리한테 요구하지 않아요. 평가원에서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시에서는요, 화자가 누구인지, 대상 상황이 무엇인지, 정서 태도가 무엇인지까지예요. 어머님들이 항상 이렇게 생각하시면 작품을 읽으면 주제를 뽑을 수 있어야지. 그런데 평가원에서는요, 우리 아이들한테요, 주제를 뽑으라고 요구하지 않아요. 주제는요, 제시해 줍니다. 생각해 보세요. 현대시를요, 문제를 풀려고 1분도 채 안 되는 시간 안에 읽고 우리 아이들이 이걸 주제를 뽑을 수 있어요? 그러면 얘는 평론가에 가까운 거예요. 불가능하다고요. 그 능력을 요구하지 않는다고요. 다만 주제를 주고 이 주제를 구현하기 위해서 작가는 어떤 방법을 썼니? 이걸 묻는다고요. 그러니까 어떤 방법이 있다라는 걸 알고 주제와 이 어떤 방법을 유기적으로 잘 연결해서 이해하는 능력치가 필요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즉각적인 작품 분석력이라는 건 그런 것들을 분석할 수 있게 하겠다. 그런데 야 그냥 분석해봐가 아니라 갈래별로 필수적으로 분석해야 하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조금 이따 보여드릴 건데요. 그 요소들을 하나씩 하나씩 가시적으로 제시하고 그걸 뽑는 훈련을 시킬 거예요. 그렇게 되면 적어도 수능 문제에서 우리 아이가 문제를 풀 때 어려움은 없어집니다. 그렇게 시킬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풀이를 위한 사고력. 그러니까 얘는요, 아까 제가 이야기한 거예요. 보기 상자에 맞춰서 작품을 읽고 이것을 유기적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사고력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 사고력을 키우기 위해서 노력을 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문학 개념. 자, 여기에는 별표 한 번만 쳐주세요. 별표 한 번만 쳐주세요. 우리 아이들이요, 갈래별로, 문학 갈래별로 문학 개념을 온전히 다 알고 있을까요? 사실 그렇지 않아요. 우리 2학년 아이들도 제가 내신 수업도 같이 하고 있는데 2학년 아이들도 제가 내신 수업 때 이렇게 수업하다 보면 문학 개념을 그때도 물어요. 아주 당연한 것 같은 개념을 그때도 물어요. 예를 들면 추상적 관념의 구체화, 선생님 이게 뭐예요? 라고 묻는다고요. 그런데 이거요, 너무나 당연하게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극상의 점수가 나오려면 사실은 문학 개념 하나하나가 선택지에 어떻게 녹아있는지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요. 내신에서 다루는 문학의 표현법하고요, 수능에서 다루는 문학의 표현법이 조금 달라요. 제가 자주 드는 예인데요. 예를 들어서 서리적 표현이 뭔지 아십니까? 서리적 표현이 어떤 거냐면요, 의문의 형식으로 자기가 말하고자 하는 걸 강조하는 표현법이에요. 예를 든다면 제가요 오늘 하루 종일 밥을 굶었어요. 그런데요 부모님들께 이렇게 묻는 거예요. 부모님들 제가 배고프지 않겠어요? 라고 물었죠. 그런데 답을 요구합니까? 아니에요. 이건 답정너죠. 제가 배가 고파요 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의문의 질문을 던지는 것을 서리적 표현이라고 해요. 그런데요 이것을요 내신에서는요 강조의 영역으로만 봅니다. 그런데 수능에서는요 이 안에 감정도 들어있어. 이거 영탄적 어조도 가능해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알고 있는 똑같은 문학 개념, 그러니까 우리 지난 겨울에 이 문학 개념이 무엇인지는 어느 정도 닦았어요. 이제는요 실전적으로 수능에서의 문학 개념하고요 내신에서의 문학 개념이 다르다는 것을 명확하게 실제 문제를 가지고 판단하는 훈련을 조금 해줘야 돼요. 그래서 제가 수업할 때요 요 선지에 나오는 개념들에 대해서 수능식과 내신식의 경계를 명확하게 지어줄 겁니다. 그렇게 되면요 아이들이 훨씬 더 실전적으로 문제를 풀 때 선지의 내용의 정오를 판단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요 능력치를 키울 거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뒤에 가서는 제가 간단하게 커리만 말씀드릴 거라서 여기서 주로 말씀드릴게요. 자, 즉각적인 작품을 분석한다라는 건데요. 질문 하나만 드려볼게요. 분석이라는 것은 이성적인 사고의 영역입니까? 아니면 감성적인 감상의 영역입니까? 네, 이성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평가원에서는요 우리 문학이라는 이 예술 작품을 주고요 우리한테요 감상하라고 하는 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이 작품을 객관적으로 분석해서 선지 5개 중에 정답이 하나가 있으니까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사고해라고 요구하지 절대 감상하라고 하지 않아요. 그런데 아이들은요 자꾸 감상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평가원에서 우리 아이들한테 이 문학 작품을 감상해봐라고 요구한다면 이 작품을 주고 야 이거 재밌지 너 웃어, 이 작품 슬프지 너 울어, 이렇게 요구해야죠. 그렇지 않다고요. 그래서 한 땀 한 땀 굉장히 논리적으로 분석하는 능력치를 키울 겁니다. 이거는요 스스로 분석해본 친구와 안 해본 친구가 굉장히 큰 차이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작품 분석력을 키우는 훈련을 하게 될 거고요. 자, 독서에서도요, 마찬가지로 고의학평으로 수업을 진행을 할 거고요. 자, 독서력이라고 하는 글을 읽는 능력 자체. 그러니까 우리 인문, 사회, 과학, 기술, 예술 이렇게 5개 영역, 어떤 영역이든 상관없이 자, 글 자체를 읽을 수 있는 능력치를 계속 키울 거고요. 자, 그다음에 이번에 조금 더 힘을 줄 건 요 독해력하고 배경 지식이거든요. 자, 배경 지식에다가 별표 한 번만 쳐봐 주실래요? 실제로요. 학평이라고 하는 우리 1학년, 2학년 모의고사는요. 질적으로 굉장히 평가원의 지문하고 괴리가 있는 지문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학교 선생님들이 들어가셔서 아주 단기간 안에 지문을 쓰시다 보니까 문제와의 연계성도 조금 떨어지고 또 그리고 지문 자체에 오류가 있는 경우도 좀 있어요. 아이들은 잘 느끼지 못하지만 그렇게 되면 아이들은요. 그냥 그걸 어렵다라고 느껴요. 심지어 우리 올해 혹시 2학년 아이들 1등급 컷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국어? 80점대 초반에 끊겼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면요. 우리 표점으로 친다면 거의 한 170점이 넘어가는 점수예요. 그러니까 난이도에 실패한 거죠. 그런데요. 제가 이 지문들을 해설 강의를 찍으면서요. 봤더니 문제하고 지문하고 연계가 안 되는 게 굉장히 많았어요. 한 3문제 정도는요. 지문만으로 풀 수 없는 문제가 분명히 존재했다고요. 그래서 우리 요 개념에 대한 것을 조금 닦아야 되는데 그 개념이 무엇이냐면 바로 요 배경 지식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독서에서의 개념이라고 하는 건 결국 이런 겁니다. 어느 정도 우리 아이가요. 지식을 알고 있어야 돼요. 우리 수능을 출제하시는 그 교수님들은 있잖아요. 어떤 어휘를 제시할 때 이 어휘 정도는 우리 아이들이 알겠지라고 쓰시는데 정작 우리 아이들은 잘 몰라요. 예를 든다면 수요 정도는 알겠지 하고 그냥 수요를 써요. 근데 아이들은요. 수요의 개념을 정확하게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수요가 뭐죠? 뭐라고요? 수요가 뭐죠? 필요한 거. 수요라는 게 뭐냐면요. 재화나 서비스 용역에 대해서 자, 내가 욕구가 있는 걸 수요라고 해요. 그런데요. 거기에 플러스 알파 하나가 더 필요해요. 내가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상태의 욕구여야 수요에 잡혀요. 세상 만물 다 갖고 싶잖아요. 욕구는 다 있어요. 그런데 지불 능력까지 갖춰야 수요 안에 들어간다고요. 이 개념 오늘 집에 가서 아이한테 물어보세요. 아는지요? 그럼 이 수요를 모르면 수요와 공급 몰라요. 시장의 원리를 알 수가 없어요. 이자율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몰라요. 통화량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몰라요. 미시경제, 거시경제가 어떻게 되는지 알 수가 없다고요. 통화정책 왜 하는지, 재정정책 왜 하는지 알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자, 우리 배경 지식을 닦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글 자체를 읽을 수 있는 능력치를 우선 키워야 하고요. 이거에 따라서 우리 배경 지식을 하나씩 굉장히 잘 챙겨가야 돼요. 이번 수업부터요. 제가 이제 배경 지식에 조금 힘을 쓰거든요. 경제 개념은요. 사실은 경제나 법, 철학 영역은요. 요 배경 지식이 사실은 90% 이상이에요. 3학년 올라가서도요. 우리 수능에서 사회 영역에서 법 아니면 경제가 계속 퐁당퐁당 나오거든요. 이건 다 아시죠? 그러면 요 퐁당퐁당 나올 때 이 2가지 영역이 거의 오답률 1위 지문이에요. 그러니까 요때의 개념은 명확하게 쌓아야 하고요. 지금부터 사실은 제가 교재를 쓸 때요. 아주 하위 개념부터 상위 개념까지 지문들을 쫙 다 배치해 놨어요. 그래서 실제 지문만 분석하는 게 아니라 지문과 관련된 지식도 모두 다 전달할 겁니다. 실제로 제가 수업 준비를 할 때요. 제가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하는 강사인데요. 주변에서는 다 아시거든요. 제가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하는 강사인데 어떤 때는 한 지문 수업하려고요. 제가 일주일 넘게 공부할 때도 있어요. 저도 논문도 찾아보고요. 동영상 강의도 듣고요. 왜냐하면 독서 영역에는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어떤 영역들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저도 공부를 계속 꾸준히 업그레이드 해야 되거든요.
이렇게 공부를 해야 짧은 시간 안에 그 정보를, 지식을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자, 요 배경 지식은 이번에 아마 수업을 듣고 나면 경제의 기본 개념은 거의 다 닦고 아이들이 올라갈 수 있을 거고요. 회차가 짧긴 하지만. 그리고 우리 과학에서 이런 지문은 이렇게 봐야 한다. 요거에 제가 굉장히 조금 포커스를 둘 거거든요. 그래서 과학 지문은 이런 식으로 읽어야 한다에 포커스를 둘 거고요. 경제 지문은 미시경제의 개념은 거의 다 잡고 올라가게 될 겁니다. 그렇게 해서 배경 지식에 조금 힘을 줄 거고요. 자, 전반적으로 여기는 이제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되는데요. 문학에서는 즉각적인 작품 분석력 키우겠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낯선 작품이 있을 때, 내가 적어도 이런 행동 패턴을 보여야 하는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게 해줄 거고요. 사고력하고 문학 개념 닦겠다라는 거고요. 자, 여기 밑에 보시면 요겁니다. 기출 선택지 분석을 통한 실전적 문학 개념의 확립. 요거 아까 제가 별표 쳐드렸죠? 요거 별표 한 번만 쳐주세요. 요게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정말 극상의 점수 100점을 만들려면 요게 꼭 필요합니다. 100점을 만들려면 요게 꼭 필요합니다. 요거 조금 잘 기억해 두시면 좋겠고, 자, 우리 요러한 커리로 수업 진행될 겁니다. 자, 여기서요, 여기에 동그라미 한 번씩 쳐주실래요? 화자, 대상 상황, 정서 태도. 이게요, 시가 작품을 대했을 때 우리 아이들이 반드시 뽑아야 하는 필수 분석 요소예요. 그래서 요걸 앞으로 뽑을 수 있게 연습을 시킬 거고요. 자, 산문에서는요, 요겁니다. 인물관계 파악, 그리고 장면 구분, 갈등 분석까지. 자, 우리 갈등이라는 거, 요걸 찾는 게 소설에선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 아이들이, 그러니까 문학 개념이 잘 안 되어 있다라고 제가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예요. 우리 갈등이라는 게 뭐죠? 제가 수업하려는 건 아니고요. 갈등이라는 게 뭐죠? 대립. 맞습니다. 대립은 왜 생기죠? 네? 의견이 달라서와 대립은 같은 말 아닌가요? 의견은 왜 다르죠? 뭐가 달라서? 가치관, 비슷한 말입니다. 자, 무슨 망이 달라서요? 무슨 구가 달라서요? 훌륭하십니다. 욕구가 달라서요. 갈등이라는 건요, 마음속에 욕구, 욕망이 없으면 절대 생기지 않아요. 내가 하고 싶은 게 없는데 옆에 친구랑 의견 충돌이 있을 리가, 대립이 있을 리가 없죠. 맞나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요, 갈등을 찾아보려고 노력해요. 그런데 이 갈등을 뭘로만 찾냐면, 누구랑 싸웠어? 말다툼했어? 이걸로만 갈등을 찾는다고요. 내적 갈등으로 본다면 고민을 해야지만 갈등이라고 본다고요. 짜장면 먹을까 짬뽕 먹을까? 유치한 거라고요. 보세요. 예를 들어서요, 어머님 죄송합니다. 어머님하고 저하고 사귀었어요. 그런데요, 어느 날 어머니가 저를 찼어요. 김민준, 너 너무 늙었어. 그래서 난 네가 싫어. 그래서 제가요, 네 하고 그냥 돌아서서 왔어요. 그러고 나서 눈물을 흘렸어요. 자, 김민준은 갈등하고 있다. OX. 자, 지금 외적인 갈등이 있습니까? 없죠. 근데 김민준 마음속에 눈물을 흘렸다라는 건 내적 갈등이 있습니까? 네. 무슨 망이 있죠? 욕망이 있어요. 어머님과의 사랑을 이어가고 싶은 욕망이 있다고요. 그런데 그 욕망이 제한되면 갈등이에요. 요 말 기억해 보세요. 욕망이 제한돼야 갈등이에요. 근데 애들은요, 싸워야 갈등이고 고민해야 갈등이라고 한다고요. 분명히 달라요. 이걸 갈등을 찾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한 땀 한 땀 지문마다 찾아가는 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중학교고 고등학교고 내신에서는요, 외적 갈등만 있고 내적 갈등은 없어, 이렇게가 성립한다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성립하지 않는 얘기라고요. 평가원에서는 이걸 받아주지 않아요. 외적 갈등이 있는데 내적 갈등이 없다라는 건 말이 안 되거든요. 슬픔이란 감정은 갈등입니까? 다시요. 슬픔이란 감정은 갈등입니까? 맞습니다. 내가 욕망이 있는데 이것이 좌절됐거나 제한됐기 때문에 슬픈 거라고요. 그러니까 슬픔이 드러나면 거기에 갈등도 있는 거라고요. 평가원에서는 이렇게 판단해요. 근데 내신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 수능에 맞춰서 지문을 읽고 분석하는 훈련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인물관계, 장면 구분, 갈등 분석, 이렇게 세 가지를 아이들이요, 이제 스스로 뽑을 수 있게 할 거예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요, 보세요. 제가 지향하는 수업은 뭐냐면, 우리 아이들이요, 수능도 혼자 공부할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내신은 혼자 공부하거든요. 선생님들이 자료를 이렇게 줘도
또는 참고서를 사도 혼자 공부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수능 혼자 공부할 수 있나요? 아이들 모의고사 가지고 공부해요? 문제 풀고 끝나는 거죠. 더 이상 애들이 뭔가 후속 액션을 할 게 없다고요. 문제 풀고 정답 맞추는 것밖에 없다고요. 그러니까 작품을 작품답게 분석해서 읽을 수 있는 훈련을 해줘야 된다고. 적어도 시를 읽으면 화자가 어떤 상황에 놓여져 있고 대상 상황은 무엇이고 정서 태도는 무엇이다 정도를 평가원에서 요구하는 이것을 스스로 뽑는 훈련을 해줘야 된다고요. 근데 이걸 안 하면 결국은 2학년 때까지 수능 공부했다고 하지만 하나도 안 한 거랑 똑같아요. 3학년 가서 다시 해야 돼요. 그래서 자, 요 훈련을 우리는 조금 발빠르게 시키겠다라는 겁니다. 됐죠? 자, 그 다음 독서에서 아까 말씀드린 건데요. 자, 독서력 키울 거다, 독해력, 그리고 표상전환 능력, 배경지식. 자, 이번에는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요, 이번 수업을 듣고 나면 우리 아이가요, 아, 나 이제 경제에서 미시 개념 정도는 어느 정도 다 알아. 이제 거시만 하면 되겠다. 라고 생각될 정도로 제가 깊이 여기는 배경식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수업 진행될 거고요. 커리는 이렇게입니다. 이렇게 진행될 겁니다. 자, 그래서 수업은요, 회차별로 이렇게 된다라는 거 말씀드렸고요. 자, 타임은 이렇게 있습니다. SNT에서 화요일 날 있고요. 두각 그리고 중동 단독반. 여기서요, 중동 단독반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냥 중동 아이들만 단독으로 수업을 진행을 하는데 수능 수업은 동일하고요. 대신에 우리 중동이요, 서술형이 조금 까탈스럽습니다. 서술형이요, 지문을 요약하는 건데 1학기 때는 비문학이고 2학기 때는 소설이에요. 그래서 소설에서 현대소설하고 고전소설하고 또 이렇게 섞어서 내셔요. 근데 다행히도 세 지문에서 두 지문으로 줄긴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남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 문법에서 또 이렇게 서술형 문제들이 조금 나와서 실질적으로 시간이 남지는 않고요. 우리 아이들이 그 중동 아이들이 내신에서 2학기 때 빨리 조금 적응을 하려면 서술형 정도는 미리 조금 훈련을 하고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자, 우리 여름방학 때 소설과 관련해서 아이들하고 수업을 요거 진행을 할 겁니다. 그리고 수능 수업은 동일하게 진행을 할 거고요. 자, 그리고 우리 혹시 SNT에서 수업을 듣거나 이 시간이 안 맞아서 두각에서 수업을 듣더라도 중동 아이들은 제가 어차피 똑같이 만든 자료이기 때문에 요 자료들 다 나눠주고 또 피드백하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서술형까지 같이 할 거다라는 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 내신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를 조금 말씀드릴 거예요. 여기는 짤막짤막하게 조금 말씀드릴게요. 자, 우리 언어와 매체인데요. 우리 이제 다 아시잖아요. 언어 매체하고 화작 중에서 뭐 선택하는 게 더 유리합니까? 언매 선택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합니다. 이미 기존의 우리 수능들로 이미 검증이 끝났고요. 표점의 차가 있다는 걸 분명히 알고요. 우리 아이들이 이제 수능을 딱 보겠다라고 마음을 먹었다면 내가 특별히 극상의 점수가 필요하지 않다라고 하면 모르겠으나 극상의 점수가 필요하다 또는 높은 점수가 필요하다라고 하면 우리 언매를 선택하는 것이 무조건 맞아요. 제 아이가요, 만약에 지금 고1이죠? 저는 무조건 언매예요.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간단하게 이해타산만 해봐도 언매의 표준 점수가 높다라는 건 무슨 얘기예요? 문학하고 독서가 공통인데도 불구하고 표점이 더 높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문학하고 독서의 배점도 더 높이 계산된다라는 거예요. 마치 연좌제처럼. 그죠? 그렇게 되면 자, 당연히 언매를 선택하는 것이 맞고요. 우리 언매에서 사실은 언어가 문법인데 이 문법을 잘 해놓으면 되거든요. 매체는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매체는 나중에 3학년 때 해도 충분하고요. 우리 문법을 해놔야 되는데 문법은 빨리 하면 빨리 할수록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노선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데 2학년 1학기까지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사실 학원들에서는 되게 싫어하세요. 이번에 들어야 한다고 하지. 근데 2학년 1학기까지는 이론 완벽히 끝내야 됩니다. 2학년 겨울방학까지 가면 그땐 3학년이잖아요. 문법 이론을 할 시간이 없어요. 그럼 문제 풀다가 짱 그리고 중세국어라는 고전 문법까지 할 거고요. 의무는요, 제가 수업 촬영을 해서 따로 주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는 모두 구성해서 주고요. 그리고 제가 사실 교재를 굉장히 공들여서 썼거든요. 그래서 이 교재는 우리 아이들이 국어는 텍스트를 가지고 있지 않아요, 대부분. 그러니까 예를 든다면 너 수학 뭐 가지고 공부하니? 그러면 저 이거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너 국어 뭐 가지고 공부하니? 이렇게 3년간 가지고 갈 텍스트가 없어요. 근데 문법만큼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텍스트에 계속해서 첨가하면서 내가 아는 것들을 계속 써간다면 우리 3학년 때까지 가져갈 수 있을 정도로 교재를 자세히 썼습니다. 그래서 요 언매 완벽하게 이번에 유기적으로 암기하는 것까지 점검할 수 있게 하겠다라는 거고요. 자, 그다음에 관동별곡하고 고전문법입니다. 우리 2학기 때 대부분의 학교에 우리 또 관동별곡 있죠. 우리 관동별곡 굉장히 어려운 건 아시죠? 우리 관동별곡이 고전 시간대도 불구하고 거의 한 11페이지가 됩니다.
11페이지가 됩니다. 그래서 사상도 굉장히 많고요. 낯선 한자어도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아이들 굉장히 어려워해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 제가 요거 수업할 때요. 애들한테요. 야, 타임머신 생기면 어디로 갈래? 그럼 100% 조선으로 가는 때예요. 왜? 정철 죽이고 올 거예요. 하는 때가 딱 요때예요. 그래서 요 관동별곡 요거 특강으로 1회로 제가 준비를 했고요. 그다음에 고전문법. 자, 요거는 별표 치세요. 모든 학교 공통입니다. 고전문법을 학습한다라는 건 여기요. 고전문법을 학습한다라는 건 어떻게 공부하는 거냐면요. 현대문법과의 차이점을 학습하는 거예요. 지금 생각해 보세요. 이제 우리 아이의 학교가 만약에 현대문법을 조금 폭넓게 했다. 다시요. 우리 아이의 학교가 1학기 때 음운 변동 정도만을 했다. 또는 우리 아이의 학교는 이번에 1학기 때 현대문법 대부분을 다 했어. 제가 하고 있는 학교들 중에서 중동이나 영동 같은 경우에는 우리 문법을 굉장히 중시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분량을 했거든요. 단어부터 문장까지 또 음운 단어까지 이렇게 막 나갔거든요. 그래서 고전 문법을 공부한다는 건 어떤 거냐면 현대문법과의 차이점을 학습하는 거예요. 그러면 학교에서 수업하신 현대문법의 양과 비례하게 고전 문법의 심화도가 달라져요. 만약에 우리 아이의 학교가 음운만을 다뤘다. 그러면 학교 내신 시험은요. 고전 문법도 좀 쉬워요. 음운 정도까지밖에 못하세요. 아이들이 단어 수준의 문법 내용을 모르는데 그 차이점을 설명하기 힘들거든요. 혹시 내신다면 아이들은 그냥 외워야 돼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소용이 없는 정보가 됩니다. 이번 시험을 지나고 나면. 그런데 우리 아이 학교가 문법을 굉장히 심화시켜서 하는 학교다? 그러면 고전 문법도 정말 어렵습니다. 똑같이 음운, 단어, 문장 수준의 고전 문법을 다 하십니다. 그렇게 되면. 그래서 현대 문법하고 거의 비등한 양의 고전 문법이 돼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고전 문법만큼은 한 번쯤은 우리 아이가 먼저 해놓고 가는 것이 좋겠다. 아무리 수능이 중요해도 내신이 그렇다고 아무것도 안 하고 넘어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내신을 위해서 우리 관동별곡이나 고전 문법 정도는 미리 한번 해놓는 것이 좋겠다. 라는 거고요. 자, 요 준비를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자, 우리 문법은요. 단어부터 해서 문장, 문법 요소, 중세국어까지 해서 모두 다 볼 거고요. 자, 매주 과제 이렇게 나갈 겁니다. 매주 우리 내신 기출 200문제 그리고 수능 기출 50문제까지 해서 총 1000제 이번 방학 때 학습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요거는 공통인데요. 제가요 1년간요 목요일은 아무 수업도 안 잡습니다. 온라인 수업 촬영도 안 하고요. 오프라인 수업도 안 합니다. 목요일은 클리닉 하는 날이고요. 매주 클리닉 하면서 클리닉은 제가 직접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 불러서 테스트 점수 안 좋으면 무조건 부르고요. 그리고 과제 미흡하면 무조건 불러서 과제 다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목요일날 클리닉 진행한다라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관동별곡도 마찬가지. 자, 관동별곡 사실은 제가 주는 자료만으로도 2학기 내신 대비가 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꼼꼼하게 제가 자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1회로 수업 마무리해서 정리하겠다. 과제 이렇게 나갈 거고요. 자, 그 다음에 고전문법. 자, 고전문법은 한 번 더 별표 치셔도 좋겠습니다. 자, 우리 모든 학교의 공통인 것을 제가 완벽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가 훈민정음 제자원리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중세문법 이론 온전히 하겠습니다. 우리 학교별로 고대문법은 요즘은 거의 안 하는 추세고요. 그리고 근대문법도 들어가는 학교가 굉장히 드뭅니다. 실제 수능에서는 거의 중세문법만 다루고 있거든요. 그래서 중세문법만큼은 확실하게 끝낼 겁니다. 1회로. 그래서 마지막 세종어제 훈민정음 분석까지. 제가 요거 한 번만 예를 들어볼까요? 어느 정도로 해야 내신을 잘 볼 수 있냐면요. 이런 정도예요. 여기가 조금 어둡긴 한데요. 우리 나란 말씀이 등기게 달아 문자로 서로 삼았대 아니할세 기억나십니까? 얘가 세종 어제 훈민정음 어제라는 글인데요. 얘를요 하나하나 분석해서 다 알 수 있어야 돼요. 제가 지금 홀바이셔도 요 한 단어만 지금 분석을 해볼 건데요. 간단하게요. 얘는요 하 플러스 오 플러스 리을 플러스 열인이 플러스 바 플러스 이 플러스 이시 플러스 어도 이렇게 분석됩니다. 자, 하는요 행하다 두에 해당되고요. 오는 현재 사용하지 않는 선어말 어미고요. 리을은 관형사용 전성 어미고요. 요 열인이라는 녀석은 뒤에 나오는 말을 된소리로 말하게 하는 된소리 부호고요. 바는 의존명사 것에 해당되고요. 이는 주격조사 이에 해당되고요. 이시는 있다의 어간이고 어도는 연결어미입니다. 제가 여기서 수업을 하려는 게 아니라요. 요 내용을 하나하나 분석해서 온전히 알 수 있어야 점수가 나와요. 이걸 모르면 그냥 애들이요. 요런 말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쥐지치입니다. 중간에요. 이걸 다 암기하고 끝내면 점수가 잘 나오고요. 중간에 포기하면 아예 안 나와요. 그래서 중세국어가 내신에 들어가는 때는요. 평균이 굉장히 편차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는 때예요. 점수가 나오는 애들은 나오고 안 나오는 애들은 안 나와요. 아예요. 제가요. 요걸요. 번호 붙여가면서 필기 다 해줍니다. 그리고 아예 이 원문만 주고요. 아이들한테 분석해서 쓰는 테스트까지 다 통과해야 집에 갈 수 있어요. 요렇게 해줘야 돼요. 굉장히 괴로워요. 요때도요. 타임머신 생기면 당연히 조선으로 가요. 이번엔 세종대왕 시해하고 올 거예요. 하는 때가 딱 요때예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때입니다. 어떤 학교는 사실은 관동배국하고 중세국어랑 같은 고사에 보내는 학교도 있어요. 그러면 그때는 애들이요. 진짜 표정이요. 수업만 오면 막 이러고 있어요. 눈빛이 점점해져. 그러니까 요때는 많이 위로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요거 완벽하게 해서 끝내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수업 흐름은 이렇게 되고요. 우리 과제 안내 정도까지 조금 더 드릴 건데요. 교재 라인업 이렇게 살펴보시면 되겠고, 우리 정규 수업에서 제가 실전 모의고사 아이들 테스트 과제를 주게 되는데요. 이 모의고사는 치르는 대로 이렇게 성적표로 발송해 드릴 거고요. 실제 이 모의고사는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학평은 질이 떨어지는 모의고사가 굉장히 많다고요. 그리고 아이들이요. 꼭 보지 않아도 될 모의고사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 것들은 다 걷어냈고요. 우리 아이들한테 꼭 필요한 우리 모의고사들로 책을 구성해서 이렇게 성적표까지 분석해서 드릴 거고요. 자, 여기는요. 모의고사 오답해오는 형식입니다. 선지별로 자 어디에 근거를 잡아서 얘가 맞았고 어디에 근거를 잡아서 틀렸다라는 것을 모두 수업 시간의 내용을 반영해서 이렇게 오답 확인까지 해와야 과제를 한 거예요. 모의고사는요 내신처럼 공부하고 보는 시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80분을 들여서 시험을 봤지만 아이들의 실력은 거의 늘지 않아요. 그래서 오답 확인을 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오답 확인까지 해와야 과제를 한 거고요. 우리 조교쌤들이요. 거의 다 제 수업을 들었던 쌤들이고요. 그래서 아이가요. 혹시 오답 대충 해왔죠? 또는 베껴 왔죠? 대충? 그리고 아무데나 화살표 막 이렇게 그어줘. 다 잡혀요. 아예 거기에 씁니다. 다이렉트로. 베끼지 마라. 아예 써줍니다. 그렇게 해서 꼼꼼하게 점검하겠다라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어휘 50개 그리고 시조 10편씩 매주 학습에서 테스트 볼 거고요. 어휘 시조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수업 시작할 때 볼 건데요. 30문제로 시험을 보고요. 우리 80점 미만으로 내려오게 되면 끝나고 재시험 보고 가야 됩니다. 재시험 때는 100점 맞아야 갑니다. 100점 맞아야 가고요. 이때는 제가 부모님들께 미리 양해를 조금 구해야 됩니다. 이때 아이들을 1명, 2명만 조금 여지를 두고 그냥 보내주면 애들이 요령이 금방 생겨버려요. 그래서 제가 조사가 아니면 안 보내줍니다. 경사는 괜찮잖아요. 좋은 일이니까. 근데 조사는 꼭 가봐야 되니까 조사가 아니면 안 보내줍니다. 그래서 바깥에서 조금 오래 기다리실 수도 있겠다. 그리고 우리 아이가 좀 늦게 갈 수도 있겠다라는 거고요. 자, 우리 문학 적용 과제하고 독서 적용 과제 있는데요. 요거는요. 제가 수업 교재하고의 연계율을 100%로 만들었어요. 제가 현대시를 수업하면 현대시 어떤 데 포커스를 두어서 수업했으면 그걸 그대로 적용해 볼 수 있는 문학 작품. 그리고 비문학에서 경제, 수요를 학습했으면 수요를 그대로 다시 점검해 볼 수 있는 그런 비문학 지문으로 구성해서 매주 수업 적용 과제를 해오게 될 거예요. 요 수준은요 3학년 정도의 수준으로 줄 겁니다. 우리 아이들이 EBS 꼭 봐야 해서 EBS 기년도의 거에서 제가 뽑아서 맞는 걸로 애들 매칭시켜서 줄 겁니다. 이렇게 과제가 나갈 거고요. 자, 우리 수업 테스트고요. 그 다음에 정답 모음집 자료 이렇게 나가고요. 마지막입니다. 자, 제가 매주 수업하고 나면 이렇게 안내 드릴 겁니다. 카카오톡으로 드리고요. 매주 주차별 안내 이렇게 써서 드리고요. 개인별 전달사항 그리고 과제까지 여기에서 모두 다 확인해 보실 수 있으세요. 그 다음에 성적 눌러보시면 이렇게 뭐 모의고사 같은데 여기에 보시면 과제별로 몇 % 해왔다, 출석했다, 뭐 과제 통과했다 못했다 뭐 성취도 이런 거 나가고요. 성적 같은 거 눌러보시면 우리 아이의 점수가 어느 정도에 위치했다는 거 누적으로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클래스에서 제일 높은 애의 점수, 평균은 몇 점, 그리고 우리 아이의 위치는 어디 이런 것들을 잘 보실 수 있을 거고요. 이렇게 해서 다 안내해 드릴 거고요. 근데 한 가지만 당부 말씀 드릴게요. 부모님들이요. 저는 이거 매주 문자를 쓰면서 되게 고심해서 드리거든요. 이번 주엔 암기할 양이 많아요. 집에서 조금 독려해 주세요. 갈궈 주세요. 뭐 이런 걸 여기에다 쓰거든요. 그런데 부모님들이 여기는 진짜 관심이 없으세요. 어디만 보시냐면 여기만 보세요. 우리의 테스트가 몇 점인가? 모의고사는 몇 등급인가? 이것만 보시거든요. 이 앞에를 조금 봐주셔야 돼요. 점수 관리 제가 꼼꼼히 잘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말씀드리면 제가 드릴 말씀 다 드린 거고요. 모쪼록 이제 날도 더워지고요. 우리 아이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시기가 왔습니다. 그래서 조금 아이랑 상의 잘 하셔서 좋은 선택, 올바른 선택하셔서 아이가 좋은 결과 그리고 어느 정도 선치가 진짜 있는 여름방학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민준이었습니다.